오늘 아침 꼭 알아볼 뉴스들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김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김대우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5개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키워드부터 바로 볼게요. 오늘 첫 키워드는 뉴욕 증시 구세주입니다. 그동안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며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했던 뉴욕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반등을 했습니다. 박사님, 이번 뉴욕 증시 구세주 트럼프 대통령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급여세를 얘기를 했어요. 급여세 어떤 건가요? 네, 밤사이 뉴욕 증시가 상당 수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물론 이 그저께의 하락폭 7%에 비해서는 못 미치지만은 약 4.5% 내외, 그러니까 5%에 좀 못 미치는 4.89%, 다우지수 4.89%, 나스닥 지수 4.95%, 그리고 S&P 500 지수 4.94%. 그러니까 그저께 떨어졌던 7%에 약 60에서 70%를 회복을 한 네. 상당히 가파른 회복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증시가 왜 이렇게 뉴욕 증시가 이렇게 올랐을까에 대한 전문가 분석에서는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게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만히 좌시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발빠른 행보를 보였거든요. 네. 한 3가지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으로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지금 막 그래픽에 나왔던 바로 급여세를 인하하겠다. 네. 지금 미국의 급여세가 6.2%예요. 급여세라는 게 이 월급장이들한테 주는 세금의 원천 징수하는 게 지금 현재 미국은 6.2%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한 푼도 걷지 않겠다. 상당히 트럼프다운 파격적인 행보를 지금 보인 것이죠. 네.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주가가 떨어진 직후에 제일 먼저 찾아간 데가 미국 의회입니다. 네. 국회에서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백악관에서 의회까지가 그렇게 길이 그렇게 크게 멀지는 않아요. 바로 그 의회를 찾아가서 네. 공화당 간부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 의원들한테 바로 급여세 인하 좀 추진해달라. 네. 자, 우리는 지금 코로나 전국을 맞이해서 추경을 한다. 또는 무슨 재난 기금을 준다. 뭐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행보는 지금 전혀 다르죠. 네. 아예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 대통령으로서 정평이 높죠. 지난 3년 전에도 취임하자마자 법인세를 35%에서 무려 21%로 대폭 인하했습니다. 네. 그 경제 성장 효과를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누리고 있죠. 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인세가 미국보다 훨씬 낮았습니다만은 지금 네. 역전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더 높고 미국이 법인세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의 사업장을 두는 것보다는 미국의 사업장을 두는 게 감세, 세금을 덜 낸다는 측면에서는 미국이 더 유리하게 됐죠. 네. 그러한 감세 효과를 누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인기를 누려왔는데 이번에는 급여세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급여세는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대부분 중산층들입니다. 네. 지난번 법인세가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이었다면 이번 급여세는 중산층에 대한 정책, 그리고 세금을 덜 내게 되면 그 금액만큼 소비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 촉진책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죠. 세금 인하는 주가 폭락을 막는 그런 어떤 정시 대책이기도 하지만 올 11월 달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감세 이미지를 네. 극대화시켜서 득표를 노리겠다는 이런 전략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가서 급여세를 인하하겠다고 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뉴욕 증시는 가파르게 회복을 보였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두 번째 행보, 뉴욕 증시 구세주로서의 두 번째 행보는 사우디에 긴급 전화를 해서 그 감산에 대해서 좀 제고해달라라는 네. 그런 메시지를 취한 거. 그리고 세 번째, 뉴욕 증시 구세주로서 세 번째 정책은 잠시 후에 월가 지도자들하고 만납니다. 네. 그래서 흔들리는 뉴욕 증시를 어떻게 하면 좀 정상화시킬 수가 있겠는가 하는 대목에 대해서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3가지 칼이 네. 지금 뉴욕 증시에
발빠른 회복을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구세주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꼬리 내린 러시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유 선언에 국제 유가가 폭락을 했었는데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이 우리도 증산이 가능하다며 사우디에 맞불을 놨습니다. 박사님, 근데 그러면서도 합의의 문은 열려 있다 이제 여지를 남겼는데요. 사우디와 러시아의 원유 싸움 어떻게 진행될까요? 예, 지금 밤사이에 국제 유가도 아주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4.9% 오른 것에 비한다면 국제 유가는 무려 10.4%가 올랐습니다. 네. 2배 이상 올랐죠. 매우 큰 폭입니다. 하루에 10%가 오른다는 것은 엄청난 상승폭이에요. 자, 국제 유가는 왜 올랐느냐? 네. 러시아가 꼬리를 내렸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저께 러시아의 이 노박 에너지부 장관이 있습니다. 네. 정확한 풀네임은 알렉산드르 노박 장관인데요. 이 양반이 러시아 국영 라디오 24 국영 방송에 나와서 트럼프 이 사우디와 또 오페크 국가들과 국제 유가 감산 문제에 대해서 합의의 문이 열려 있다. 네. 협의를 하겠다. 또는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러시아 석유 회사들도 감산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루 전만 하더라도 러시아의 반대 때문에 사우디가 추진해왔던 감산 합의가 결렬이 됐다. 네. 그래서 사우디가 거기에 불만을 품고 오히려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원유를 정산하기로 하고 생산량을 늘리기로 하고 가격을 깎아줬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국제 유가의 폭락을 가져왔는데 네. 하루 만에 러시아 에너지 장관이 꼬리를 내리면서 한번 협의해보자. 그럼 오일 쇼크 위험은 좀 낮아졌다고 볼 수 예, 있는 급격히 건가요? 낮아진 것이죠. 물론 타결이 된 것은 아니지만 네. 일단 만나서 대화를 하기로 했다는 그 네. 사실만으로도 밤사이에 국제 유가가 10.2% 내렸고요. 또 러시아하고 합의 여하에 따라서는 최근에 이 30% 폭락한 거 이것을 만회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대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제 유가가 떨어진 것은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떨어진 상태에서 러시아와 이 사우디가 감산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인데요. 네. 두 가지 요인 중에서도 이 코로나로 인한 효과는 사실 단기적이고 유가에 미친 영향이 사우디의 정산보다는 훨씬 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어젯밤에 러시아가 꼬리를 좀 내리면서 사우디와 다시 협의하겠다고 한 것이 국제 유가의 향방을 다시 상승 쪽으로 돌리는데 많이 기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은 끝난 것이 끝난 게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사우디와 러시아의 서로 간의 셈법이 좀 다릅니다. 네. 지금 사우디 입장에서는 국제 유가를 떨어뜨려서라도 국제 그 감산 산유량을 떨어뜨려서도 국제 유가를 좀 올려야 되겠다라는 입장인데 러시아는 지금 당장의 경제가 좀 다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싸게 팔더라도 더 많이 팔아야 되겠다는 이런 입장이고 또 하나 여기에 변수가 미국입니다. 미국 셰일가스인데요. 러시아 입장에서 가만히 볼 때 자신들이 사우디와 그 러시아가 감산을 해서 감산을 한다는 건 스스로 희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제 유가를 좀 낮추어 주면 결국은 이 국제 유가를 좀 높여주면 미국의 세일가스만 이익이다. 미국의 세일가스는 원가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사우디나 러시아가 그 정산을 해서 계속 가격을 떨어뜨린다면 미국이 결정타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미국을 견제하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지금 감산을 할 때가 아니라 좀 그 정산을 하더라도 가격을 좀 더 내려보자 하는 그런 기본적으로 이 러시아, 사우디, 미국 세 나라 유가 패권 전쟁을 하는 세 나라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합의가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우디와 러시아의 원유 합의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 이어가 보시죠. 다음 키워드는 억울한 공매도입니다. 오늘부터 3개월 동안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강화하게 되는데요.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10거래일간 공매도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지금 시장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는데 일단은 정부에서 생각하는 공매도를 금지하면 좋은 이유는 어떤 건가요?
예, 공매도라는 것이 네. 그동안에 주가 하락의 요인이다. 이래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없애주세요 하고 청와대 청원을 많이 했습니다. 네. 주가가 마구 떨어질 때 공매도를 걸면 주가가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요거를 막아달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 경제학적으로 보면 주가가 떨어져서 공매도가 생긴 것인지 네. 공매도를 하니까 주가가 떨어진 것인지 이게 그렇게 확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는 일부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그렇게 없다. 네. 이런 주장도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제 정부가 3개월 동안 공매도 제한하는 조처, 저것은 시장의 본질과는 좀 거리가 먼 생색내기 엉뚱한 그 지금 주가 떨어지는 화풀이를 공매도라는 시스템 쪽으로 돌린 것이 아닌가. 오히려 미국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네. 국제 유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든지 이런 근본 대책이 필요하지. 공매도를 손댄다고 해서 그럼 과연 주가가 다시 회복될 것이냐. 자, 우리나라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또 2011년도에 주가가 좀 떨어질 때 공매도를 8개월, 3개월씩 금지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 그때는 어떤 결과가 금지하니까 있었나요? 주가가 더 떨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주가하고 공매도하고는 상관관계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키면 국제시장에 한국은 공매도를 금지할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나쁜 나라구나.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공매도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시장의 선기능도 많은데 그 선기능을 없애버린다는 그런 측면에서 국제적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오히려 자금을 빼내가는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공매도란 게 말이 공매도란 게 좀 어려운데 별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일반 시장에서 상거래할 때 내가 사과를 100개 사고 싶다 이러면 그 가게에서 사과가 100개가 다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다고 당장 내가 재고가 100개 없다고 거래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내일 100개를 사서 줄 테니까 일단 거래하자. 아. 이것이 공매도예요. 네. 지금 현재 없는 것이지만은 내일 내가 재고를 확보해 줄게.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식을 지금 팔고 싶은데 네. 팔 수 있는 재고가 없거든요. 그러면 사흘 후, 나흘 후에 다른 데서 구해서 매도해 주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 공매도를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해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차입 공매도라고 해서 사흘 후에 물건을 혹시 확보할지 못할 그런 투자자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먼저 빌리겠다는 각서를 보장을 받아놔라 이건 거죠. 네. 바로 이 대목 때문에 기관 투자자는 잘할 수 있는데 일반 소액 투자자 개미들은 공매도를 못해요. 네. 기울어진 운동장이단 말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공매도를 규제할 게 아니라 개인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해줘서 공매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데 우리 정부는 적어도 공매도에 관한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와 관련해서 찬반 양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100만 원의 환상입니다. 박사님, 요즘 재난 기본소득이 관심이에요.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해서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제안을 했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일단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긴 했거든요. 저는 왜 100만 원일까? 우리 네. 정치인들 스케일이 왜 이래 작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00만 원 가지고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소비재는 좀 살 수 있겠지만은 네. 소비를 촉진시키려면 무슨 자본재, 차를 한 대 산다든지 이런 데 100만 원 가지고 턱도 없지 않습니까? 네. 자, 이게 제 소리가 아니라 경제학계에서 역설적으로 지금 100만 원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날리는 볼멘 소리입니다. 지금 1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라도 주고 싶은데요. 네. 문제는 그것을 줬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 네. 더 크다면 안 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지금 100만 원을 주게 되면 51조란 예산이 날아갑니다. 네. 51조면 고속도로를 3개 놓을 수 있는 돈이에요. 고속도로 3개 놓는 것이 생산성이 높으냐? 네. 100만 원씩 줘서 가게에서 떡볶이를 사 먹게 하는 것이 더 좋으냐? 이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 따라서 삼척 동자도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고요. 네. 이렇게 100만 원이나 1000만 원을 줘서 경제가 살아난다면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왜 경제가 못 살아날까요? 북한도 얼마든지 100만 원 이상씩 줘서 살아날 수도
저 논리가 성립이 된다면 다행히도 우리 홍남기 부총리께서 역시 경제 관료로서의 오랜 연륜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부 여당에서 나오는 이 포퓰리즘 100만 원씩 주자, 50만 원 주자 이것이 논리적으로 타당치 않다라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러나 이걸 경제 문제를 이렇게 포퓰리즘식으로 몰아가는 이런 사회적인 행태가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지 우려하는 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네,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3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 함께 보시죠.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코로나 국가부도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팬데믹 수준으로 번지면서 우리나라 부도 위험 지표라는 CDS 프리미엄이 1년 8개월 만에 치솟았다고 하는데 CDS 프리미엄 이거 어떤 지표인가요? 예, 우리나라의 이제 번역은 국가 부도 지수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요. 네. 자, 이게 크레디트 디폴트 스와프라는 건데요. CDS라는 게 여기 한 20년 전부터 그 나라의 그 신용 상태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지표입니다. 네. 저것은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거나 사고 팔 때 혹시 이 채권이 부도가 날지도 모르니까 부도가 났을 때 그것을 리스크 해칭을 한다 해서 그거만큼의 부도 위험에 따르는 금액을 더 내라. 네. 이것이 CDS 프리미엄인데요. 이 최근에 지금 CDS 프리미엄이 급격히 오르고 있는 것이에요. 네. 전염병 사태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이 CDS 프리미엄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별 추세를 보면 나라별로 보면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이 CDS 프리미엄이 급격하게 치솟고 네. 한국도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다른 이 CDS 프리미엄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은 일단 이 위험 자산이 많은 나라, 그러니까 신흥국들이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고요. 네. 또 이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잘 대처하지 못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올라갑니다. 그 반면에 코로나 문제에 잘 대처하는 나라는 CDS 국가 부도지수 프리미엄에 별 영향이 없어요. 네. 그런 면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잘 대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국가 부도지수라는 CDS 프리미엄은 말이 국가 부도지수 이것 자체가 바로 국가 부도가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다만 우리나라의 신용 상태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다. 이렇게 지표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국가적으로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구세주, 꼬리 내린 러시아, 억울한 공매도, 100만 원의 환상, 코로나 국가 부도까지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